인생에는 언제나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을 가차없이 흔들어 깨우고 당신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 깊숙한 곳의 존재를 일깨웁니다. 제 이름은 김숙화, 올해 68세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 때문에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박구경 씨가 집을 초록색 대신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어 했을 때도 저는 양보했습니다. 아들 이지명이 가업을 잇는 대신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을 때도 저는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홀로 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때 외로움이 마치 겨울날 차가운 담요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이 집은 저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이별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집의 모든 구석마다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벽에 난 작은 금 하나하나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제 남편 박구경 씨가 피땀 흘려 지은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서울 종로 초등학교에서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고 휴가와 사치품을 포기하며 오직 우리만을 보게 하며 구경 씨는 우리가 바라던 만큼 이 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암이 그를 데려갔고 저에게는 추억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큰 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지명이 건설 회사에서 실직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이 그의 아내 최혜산과 두 손주 김지혁과 이서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집이 다시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의 외로운 발걸음 소리만 듣던 벽들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방을 정리하고 꽃을 사고 푸짐한 집밥을 준비하며 모든 구석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이곳이 그들의 집이라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저는 지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패배감에 젖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큰 손주 지혁이는 여느 때처럼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 다정한 모습에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는 거의 인사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혜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얼굴에는 눈에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냥 잠시 머무는 거예요. 지명 씨가 새 일자리를 찾으면 저희는 나갈 겁니다. 그녀의 말투는 제 집에서 제가 오히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일 테고 실업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죠. 특히 혜산처럼 좋은 생활에 익숙한 여자에게는요. 도착 후 몇 시간 동안 집안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행 가방과 종이 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누가 어디서 잘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혜산은 안방을 고집했습니다. 그곳은 저와 구경 씨가 30년 동안 함께 썼던 방이었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에게도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방에서 자면 딱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표 감자 소갈비찜. 이것은 저희 어머니의 레시피였고 지명이 어렸을 적 공원에서 놀다 배고파 돌아오면 제가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던 도자기 식기를 꺼내고 촛불을 켰습니다. 심지어 구경 씨와 제가 중요한 기념일에 마시려고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좋은 술 한 병도 꺼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냄비 속을 저으며 저녁 8시 정각 저는 모두에게 식사하라고 불렀습니다. 지혁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가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지명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지만 갈비찜을 보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산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가족 식사에는 다소 화려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또렷이 기억합니다. 접시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정원에서 나는 신선한 허브향, 식기가 도자기에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외로이 꿈꿔왔던 가족의 풍경처럼요. 제가 마지막 접시에 제 몫의 음식을 담으려 할 때 혜산이 식기를 쨍하고 큰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식단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모든 것을 갖고 놓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가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그릇 들고 나가서 개하고 같이 밥 먹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혁이의 포크가 접시 위에 쨍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 갈비찜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도 되는 양 접시 안의 음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한 듯 몇 번 웃더니 놀라움과 동시에 엄마를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칸 양동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모욕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처가 되긴 했지만요. 제가 본 것은 제 아들, 제 지명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그의 아내가 제 집에서 저를 하인처럼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를 수도 있었고, 울 수도 있었고, 존중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뇌는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고요한 힘, 절대적으로 명확한 하나의 생각.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웃은 것도 체념해서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된 미소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냉장고 옆 작은 탁자에 놓인 무선전화를 들고 제가 외우고 있던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사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지명은 수치심으로, 지역은 사춘기의 호기심으로. 누구한테 전화해요? 지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미약하고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완서 씨, 때가 됐어요. 김빛나눔 계획을 실행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혜산이 물었습니다. 이전처럼 확신에 찬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친구에게.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식사하세요. 음식이 식겠어요. 남은 저녁 시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공기 중에 점점 더 팽팽해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제 어깨에서 내려진 듯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정원으로 나가 제 반려견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 충실한 친구들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상황이 바뀔 거야. 김숙환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해냈어.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모욕,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하나의 결정에서부터요. 왜냐하면 혜사는 몰랐고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고경 씨가 아팠던 2년 동안 혜산이 그를 병원에 찾아온 횟수는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총 3번. 장례식에서 그녀는 가식적으로 슬퍼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장 슬픈 사람인 양. 저는 이웃들이 저를 안아줄 때 그녀가 계산적인 눈빛으로 이 집을 훑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경 씨가 떠난 후 전례 없는 외로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이 집이 너무 크고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유했던 공간들은 이제 그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빈 소파, 침대에서 그가 자던 쪽은 항상 차가웠고 찬잔에는 그가 쓰지 않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명은 보통 일요일에 가끔 아이들과 함께 왔지만 혜산과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 혼자 괜찮으신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엄마, 혹시 집을 팔 생각은 없으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는 여러 번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좀 더 작은 집을 사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쩌면 저희 가까운 곳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추억의 그릇이었고 저와 구경 씨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제가 막 슬픔에 잠겼던 그 몇 달 동안 저는 종로구의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별 여성 자조 모임에서 한혜미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혜미 언니의 남편은 제 남편보다 2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저는 그의 외손녀 강환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혜미 언니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달랐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도록 설득했고 6개월 후 그는 혜미 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완서 변호사가 어렵게 언니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집은 이미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참 약해요. 혜미 언니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특히 홀로 된 여자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를 짐짝으로 무능한 어린아이로 혹은 나눠 가질 전리품으로 여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미 언니의 말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명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가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권유했던 말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명이 그러지 않는다 해도 계산적인 눈빛으로 이 집을 훑어보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에 있는 완서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저의 걱정과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처리했던 비슷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노인들, 사위와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긴 노인들에 대해서요. 김숙화 여사님,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법률 서류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신뢰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김빛나눔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제 집은 첫 번째 자산이었고 구경 씨가 남겨준 보험금은 운영 자금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제가 재단의 이사로서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완서 변호사, 혜미 언니,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저희 원니, 사찰 주지스님. 진우 씨는 제가 저녁에 정원에서 이야기할 때 이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경 씨가 바랐던 일일 거야. 언젠가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호받고 당신의 선량함이
더 많은 사연들을 돕기를 바랐을 거야. 이어지는 몇 년 동안 재단은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3명의 사별 여성이 그들의 집을 지키도록 도왔고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의 비상예비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은 홍보 없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명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방 조치로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산과 같아. 영원히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지. 그리고 폭풍이 정말로 왔습니다. 지명은 건설회사에서 실직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회사는 대규모 감원을 했죠. 그는 42세였습니다. 주택 대출을 짊어지고 2명의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말에 걸려오던 그의 전화는 더 잦아졌고 집에 대한 질문도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엄마 혼자 살기엔 이 집이 정말 너무 커요. 어쩌면 저희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잠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옆에 누가 있으면 좋고 저희도 돈을 좀 아낄 수 있고요. 저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고 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집이 다시 활기차지고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괜찮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너무 과장해서 예방 조치를 취했던 걸지도 몰라. 김빛나는 계획은 원서 변호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변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이었죠.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저와 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이 이사온 첫날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재앙 같았던 저녁 식사와 저는 의외로 잘 잤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제 삶, 제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혜산의 악의적인 말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와서 변호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0시에 도착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구경 씨가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를 정성껏 빗고 심지어 약간의 화장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투라면 저는 품위 있게 맞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9시 반, 혜산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모임에라도 가는 듯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약간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가 어젯밤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가식적인 달콤함으로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뭐예요? 좋은 아침, 혜산.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는 막 내렸고 빵은 토스터에, 과일은 냉장고에 있어.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어. 그녀는 제가 굴하지 않는 모습에 불쾌한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이 말인데요.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명일 뿐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예에 바랐지만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적인 꼼수가 느껴지는 미묘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같았다면 저는 평화를 위해 이 공허한 말들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혜산,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 당신이 어젯밤에 한 말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당신은 다만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반박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인가 보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는 완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퇴직 경찰관의 풍모를 풍기는 진우 씨, 그리고 완서 변호사가 데려온 공증인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때 지명이 잠옷 차림으로 막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듯한 얼굴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다, 지명아. 우리 모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러 왔어. 아이들도 깨워서 내려오라고 하지 그래? 이것도 아이들과 관련이 있거든. 이어지는 몇 분 동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혁이와 서연이가 비몽사몽한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혜사는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지명은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명절을 함께 축하했고 저와 구경 씨가 매일 밤 손잡고 TV를 보던 바로 그것이에요. 완서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직설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빛나는 재단의 존재, 이사로서의 제 역할, 그리고 이 집의 법적 지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5년 전에 이미 서명하고 날인된 재단 정관, 공증인은 이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완서 변호사가 결론지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김빛나는 재단의 소유이며 김숙화 여사님께서 이사로서 종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재단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거나 30일 이내에 이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짙고 끈적한 침묵이었습니다. 지명은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제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산의 표정은 몇 초 만에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지명씨, 뭐라도 좀 해봐요. 세상에, 이 사람은 당신 엄마잖아요. 미쳤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최혜산 씨,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우 씨가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방금 설명한 모든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이 서류들은 당신들이 이사 올 생각도 하기 훨씬 전인 5년 전에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제 큰 손주 지혁이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엄마와 저 사이를 오가다가 다시 탁자 위의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완서 변호사가 모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서연이는 그들이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그의 질문은 혜산의 악담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배신감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깨뜨린 것처럼요. 아들아,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보호의 문제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해. 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나는 이 나이에 홀몸 여성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내 처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한 거야. 하지만 저한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명이 상처받은 듯 주장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절대 엄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산이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진한가요? 예진웅 씨?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우리를 믿지 않아서 계획한 거예요.
이 늙은 여우가 자기 가족에게 주기보다는 차라리 남에게 집을 주려고 하는군요. 혜산, 그만해. 지명이 그녀를 제지했지만 단호함은 없었습니다. 그만해? 정말 그만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좀 아끼고 당신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 이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예요? 우리가 월세를 내야 한다고요? 아니면 당장 나가야 한다고요? 당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가 우리를 속였어요. 아무도 당신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완서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집이 김숙화 여사님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혜산 씨,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 김숙화 여사님께 나가서 개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하셨죠. 저는 당신들을 받아준 사람에게 보일 존중의 태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절반은 수치심에, 절반은 분노에. 그녀는 지명을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제 아들은 혼란과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완서 변호사는 끝까지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월세를 지불하며 머무르거나 30일 이내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세요. 월세가 얼마인데요? 지명이 좌절한 듯 물었습니다. 완서 변호사는 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정도 크기의 집에 비하면 합리적인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지명의 현재 부담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더욱 축 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 저축은 몇 달밖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선택지도 있어. 제가 이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제 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당분간 월세 없이 머무를 수 있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완서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지명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습니다. 존중.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결정을 존중해. 나는 하인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야. 나는 김빛나눔 재단의 이사이자 이 집의 합법적인 거주자야. 만약 너희가 이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명이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너희가 이곳에서 무료로 머무르는 것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 혜산이 항의하려 입을 벌렸지만 지명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 엄마랑 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서 변호사는 임대 계약서, 초안과 재단 정관 사본을 포함한 서류들을 탁자에 남겨두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 전달을 인증한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저와 사적으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숙화 씨? 완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이 있었는데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니었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 진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많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썩었어. 저는 그들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제가 괜찮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만약 뭔가 잘못되면 김빛나눔 계획의 다음 단계인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저를 혜미 언니의 집으로 임시로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혜사는 안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녀를 따랐고 마치 제가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기라도
한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반면 지혁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너무했어요. 저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이는 항상 또래보다 성숙한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해산의 야망과 영향력에 물들기 전에 어린 지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착한 손주.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단다. 재단일 말인데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경 씨가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에게 우리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위에게 쫓겨난 한 아주머니에 대해,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한 한 어르신에 대해, 그리고 입원했을 때 자녀들의 집을 팔아버려서 지금은 공원에서 자는 수정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혁이는 몰입하여 들었고 많은 심도 있는 저에 가여들었고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며 몇 가지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와 지명, 해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제 손주는 길을 잃으게든 저녁 무렵 지명이 마침내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이 공간은 항상 우리 집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학창시절 고민을 털어놓으러 왔을 때처럼요. 왜요?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재단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방조치였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뉴스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요양원에 버려지는 것을 보았거든. 나중에 혜미 언니와 그 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저는 절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상처받은 듯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눈이었습니다. 지명아, 네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매주 우리를 찾아왔잖아. 그가 떠난 후로는 점점 덜 오게 됐고 항상 핑계를 댔지. 일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나는 네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너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약한 존재인지 알았어. 그리고 그래, 나는 해산이 이 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보았지. 그는 항상 이 집이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며 팔아야 한다고 말했어. 만약 내가 언젠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어. 지명은 침묵하며 커피잔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이요. 어젯밤 일에 대해 그는 분명히 불안해했습니다. 해산이 그렇게 말한 건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를 그랬어야지. 저는 그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듯이 동의했습니다. 네 침묵이 그의 말보다 더 상처가 됐어. 요즘 정말 모든 게 잘 안 풀려요.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인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구경 씨와 똑같았습니다. 실업, 주택대출, 아이들 학비. 해산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아마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던 것 같아요. 혼란 속에서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기회로요. 압박감을 이해한다,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이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이 집은 언제나 너의 집이지만 나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는 없어. 지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상황의 심각성과 자신이 처한 딜레마를 처음으로 깨달은 듯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달려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말했듯이 너희는 당분간 월세 없이 머무를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회사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야 해. 하지만 그는 사과를 잘 못해요. 지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배워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거야.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직 활동, 아이들의 상황, 그리고 재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순간에는 제 민감하고 올곧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와 구경 씨가 함께 키웠던 그 지명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가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 사이에 갇힌 남자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러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구경 씨가 여러 번 고쳤던 낡은 시계만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구경 씨는 항상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동의했을까? 구경 씨, 저는 텅 빈 부엌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길 바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고 제가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할지 아니면 더 관대했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희미하게 안방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명과 해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분노와 긴장감이 매우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산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명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억압적이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산은 차라리 떠나겠다고 해요. 지명이 커피를 따르며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해요. 너무 창피하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해산은 항상 오만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어떤 대답에도 대비하며 물었습니다. 지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한편으로는 엄마 입장을 이해해요. 해산이 너무 심했고 엄마의 조건은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제 아내이고 제 아이들의 엄마예요. 저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이 가정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가정의 온전함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려 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단다.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해. 지명아. 존중이 없으면 지배와 순종만 남을 뿐이야. 제 아들은 마치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혹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안의 어떤 특성들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강했죠. 그렇죠? 예전에도 항상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에게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뒀을 때도 엄마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조차도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힘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이해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내게 강함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단다. 아들아, 때로는 가장 큰 강함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지. 그날 해사는 정말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부산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서연이도 데리고 갔습니다. 지명과 지혁이는 저와 함께 머물며 그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작별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눈물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혜사는 저를 거의 보지 않았고 서연이는 아빠의 고집에 못 이겨 차갑게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택시가 떠나면서 제 가족의 절반도 함께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후련함도 있었지만 약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별의 불씨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런 대우를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날 저녁 진우 씨가 차를 마시러 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을 때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는 항상 저를 위로해주던 차분한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과 옳은 일이 일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항상 더 낫습니다. 이어지는 날들은 적응기였습니다. 지명은 몇 시간씩 이력서를 쓰고 면접에 참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이는 자발적으로 계단의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조금씩 저의 자리, 저의 목소리, 저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오후, 저와 지혁이가 거실에서 재단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이 있어요. 그가 발표했습니다. 새로 생긴 건설 회사에서 관리직 자리인데 예전만큼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지명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혜산이 보낸 것이라고 저에게 주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매우 짧은 편지였지만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김숙화 어머님께 혜산은 아름다운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저로 하여금 제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용납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끼친 상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어머님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씨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혜산이 서명한 이 편지는 특별히 감성적이거나 길지 않았지만 혜산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혜산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번 상황이 그가 과거의 어떤 문제들, 이를테면 자기 엄마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직면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순전히 악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상처와 가장 깊은 두려움에 굴복할 뿐입니다.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명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폭풍 우 뒤의 해가 다시 뜰지 묻던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거야. 제가 편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우려면 먼저 무엇이 부서졌는지 인정해야 해. 그리고 보니 그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 같구나.